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말 미안해. 7억 원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리다니. 당신 위암 수술할 때보다 더 무서워. 이제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60살에 평생 모은 7억 원을 다 잃었어. 30년 동안 대기업 차장으로 성실히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7억 원이야.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지. 그 돈을 손에 쥐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하지만 내 평생의 전 재산인 그 7억 원이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 참, 저처럼 신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퇴직 후 시간도 많고 작은 투자로 용돈이나 벌어볼까? 그런 마음이었지. 그런데 첫 번째 투자에서 작은 성공을 맛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친구 한마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들,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갔는지, 그 끝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깨달은 소중한 진실이 있어. 나는 강윤호야. 나이 60, 서울에 살고 있지.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대기업 차장으로 30여 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어. 참, 숨이 차더라. 돌이켜보면 회사와 집밖에 모르던 답답한 사람이었지. 젊은 시절엔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어. 그래서 40이 넘도록 결혼은 남의 일인 줄 알았어. 그러다 먼 친척 소개로 지금의 아내 14살 어린 민지 씨를 만났어. 민지 씨는 시골에서 부모님 돕던 조용하고 순한 아가씨였어. 서울 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고 낯설어 했지만 그녀는 내 삶에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어. 주변 사람들은 윤호가 드디어 구제됐다며 농담도 했지만 나에겐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어. 그렇게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아이 하나 둔 평범한 가장으로 그저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지. 가족 위에 한치 흐트러짐 없이 매일을 살았어. 마침내 정년 퇴직이 왔어. 내 이름 석자 적힌 봉투 안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합쳐져 7억 원이 찍혀 있었어. 잠시 멍하니 그 봉투를 바라봤지. 내 인생이 한 장 종이처럼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어. 30년간 쌓은 결과물이 눈앞에 펼쳐진 거야. 그렇게 손에 쥔 7억 원은 내게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듯했어. 이제 알람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황홀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구나. 아내와 함께 여행 계획 세우고 소박한 취미 시작하며 꿈같은 은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 이른 아침 햇살 맞으며 잠에서 깨어나는 여유, 아내와 나란히 앉아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 부부만의 데이트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 보냈지. 낚시도 가보고 읽고 싶던 책들 쌓아두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간 보냈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사진 다시 시작해보고 복지관 가서 봉사활동도 하며 지냈지.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구나. 확신했어. 이 여유로운 하루하루가 진정한 삶이라고. 내 삶은 이제 완벽해 보였어. 그렇게 시간 흘러갔지. 은퇴의 단꿈에 젖어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맥주 한 잔 기울이던 때였어. 친구는 요즘 투자로 짭짤하게 돈 벌었다며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 윤호야,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듣자하니 복잡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 그동안 직장 생활에 얽매여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시간 많으니 공부라도 해보자 순수한 마음이었지. 유튜브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배당주나 주식 관련 책들 빌려 밤늦도록 탐독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취미 생긴 양주가 그래프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 읽는데 푹 빠져들었지. 처음엔 작은 금액 2천만 원으로 투자 시작했어. 신기하게도 투자한 종목들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용돈벌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어. 어라, 생각보다 쉽네. 처음 맛본 주가 상승의 희열이 나에게 알 수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어. 마치 숨겨진 투자 재능이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었지. 몇 달간 꾸준히 소액으로 재미 보다 보니 더 크게 투자하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확신 가지게 되었어.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그 순간 착각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 첫 발걸음이란 걸 그때는 몰랐어. 평생 직장 울타리 안에서만 산 내가 세상 쓴맛 보게 되리란 상상도 못했으니까. 순진한 마음이 조용히 먹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주식으로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며 자신감 생겨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이런 말 건넸어. 윤호야, 요즘 동네 역세권 카페들이 잘 된단다. 하루 매출 200만 원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면 뭘 해도 성공할 거야. 평생 직장 생활만 한 내가 무슨 사업이냐 싶어 처음엔 손살에 쳤어. 하지만 친구는 계속 성공담 늘어놓았어. 요즘 자산가들은 돈만 묶어두지 않아.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 모델이라고. 너 정도 자본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말, 특히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 매력적이었지. 주식 투자로 작은 성공 맛본 나에겐 더 큰 도전 욕심 생겨났어. 결국 친구 권유에 못 이겨 그가 소개해준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방문하게 되었어. 깔끔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설득했어. 강 대표님, 우리 브랜드는 이미 검증된 성공 모델입니다. 전국 300개 매장이 있고 평균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초기 투자비 좀 들어가지만 1년이면 본전 뽑을 수 있습니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 하지만 제일 마음 움직인 건 직접 방문한 성공 매장들이었지. 김 본부장 데리고 서울 시내 몇 군데 잘 된다는 매장 돌아다녔어. 신기하게도 방문한 모든 매장은 손님들로 문전성시였어. 첫 번째 매장 강남역 근처였는데 오후 3시임에도 대기줄이 밖까지 늘어서 있었어. 직원들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문 처리하고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지. 보세요, 강 대표님. 이 매장 하루 매출 평균 250만 원 나옵니다. 월세 500만 원 내고도 한 달 3천만 원 순수익이에요. 두 번째 홍대 매장도 마찬가지였어. 젊은 손님들 모여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노트북 펼쳐 작업하는 사람들로 활기 넘쳤어. 계산대 앞엔 주문하는 손님 줄이 이어졌지. 세 번째 건대 앞 매장은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 김 본부장이 귀옛말처럼 속삭였어. 이런 입지 좋은 곳은 임대료 비싸지만 매출 확실히 보장되지요. 강 대표님 운영하시면 1년 안에 투자금 회수 문제 없습니다. 내 머릿속엔 수익이란 단어만 가득했어. 하루 100만 원씩 벌어도 한 달 3천만 원. 1년이면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 번졌지. 마지막으로 간 분당 매장 사장이라는 분이 직접 나와 증언해 주었어. 작년에 개업했는데 대박이에요. 처음 몇 달 힘들었지만 지금 한 달 순수익 4천만 원 나와요. 강 대표님도 꼭 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분 밝은 미소와 확신찬 목소리가 마지막 남은 의심 날려버렸어. 이거다 싶었지. 나에게도 이런 사업 성공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어. 그렇게 망설임 없이 거액을 카페 창업에 투자하기로 했어.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 5억 원.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였으니까. 감리비 3천만 원, 권리금 7천만 원 기본이었고 인테리어에만 2억 5천만 원 들어갔어. 이 정도 해야 손님 온다는 업체 말 믿고 보증금 1억 원, 초기 운영비까지 순식간에 5억 사라졌어. 드디어 개업일, 화려한 개업식과 함께 내 인생 첫 사업 시작되었어. 처음 며칠간 개업 이벤트 효과로 손님 제법 왔어. 무료 커피 시음, 할인 쿠폰 등으로 하루 200명 가까운 손님 다녀갔지. 역시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매달 나가는 돈이었어. 임대료 600만 원, 직원 월급 800만 원, 재료비며 각종 비용 합치면 고정비 한 달 2천만 원 이상 나갔어. 하루라도 문 안 열 수가 없었어. 매일매일 전쟁 같았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했어야 했는데 김 본부장은 한 달 3천만 원은 기본으로 번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막상 첫 달 장사해보니 커피값, 재료값, 운영비 다 빼고 손에 쥐는 돈 500만 원 정도뿐이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열심히 하면 매출 더 올릴 수 있고 처음이니 그럴 거야.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런 상황 오래가지 못했어. 개업 이벤트 끝나자 손님 수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 현실 정말 다르더라. 첫 달은 그래도 200명 정도 와서 괜찮은데 싶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100명, 그 다음 날 80명, 시간이 갈수록 적어졌어. 세 번째 달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 몇 명 안 와. 그런데 매달 기본 나가는 돈은 재료비 빼고 2천만 원 정도 고정으로 필요했어. 임대료, 직원 월급, 기타 운영비 줄일 수도 없고 결국 매달 1천만 원씩 내 돈으로 메워야 했어. 통장 잔고 매달 1천만 원씩 줄어드는 거 보면서 미칠 것 같았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낮으로 카페에 매달렸어. 새벽 6시 나와 밤 11시까지 17시간 매장에 붙어 있었지. 손님들에게 더 친절히 대하려 애쓰고 메뉴 다양하게 늘려보고 할인 행사 수시로 했어. 하지만 근본 문제 있었어. 입지가 생각만큼 좋지 않았던 거야. 역세권이라지만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에서 8분 거리, 주변 직장인 많지 않은 주거 지역이었어. 게다가 반경 200m 내 카페 5개나 있어 경쟁 치열했지. 그제야 처음 방문했던 성공 매장들 진실 깨달았어. 나중에 다른 가맹점들과 이야기해보니 본사에서 예비 창업자 데려갈 때 일부러 손님 많은 시간대에 골라 방문한다는 거였어. 심지어 매장 방문 당일 특별 이벤트 진행해 사람 몰리게 하는 쇼라는 이야기도 들었어. 김 본부장 보여준 매출 자료들도 허위였어. 실제 그 매장들 평균 매출 내가 들은 것 절반도 안 됐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직원들 거의 다 내보내고 한두 명만 남겨 아내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 매출 계속 줄어드니 남은 직원들에게 자꾸 짜증내게 되더라. 매출 걱정에 신경 날카로워져 결국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고 아내와 단둘이 하게 되었어. 인건비라도 줄여보려 필사적 노력이었지. 아내는 내 사업 실패에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히 도왔어. 시골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서울 사람들 상대하는 서비스업 무척 어려웠을 텐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어. 하지만 나이든 부부가 어설프게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 올 리 없었어. 젊고 예쁜 바리스타들 운영하는 세련된 카페들과 경쟁될 리 없지. 결국 북카페 컨셉으로 바꿔보고 간단한 샌드위치와 디저트까지 팔아봤지만 역부족이었어. 매달 쌓이는 적자에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텼지만 한계였어. 그렇게 2년 6개월 버텼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한 고통이었지. 우리 부부 사이 다툼도 잦아지고 딸아이와도 점점 멀어졌어.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매장 정리하기로 했어. 5억 원 투자했던 카페를 고작 1억 5천만 원에 넘겼어. 그것도 김 본부장 소개해준 다른 예비 창업자한테. 처음 카페 시작할 때도 김 본부장, 망해서 정리할 때도 김 본부장.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만 좋은 일 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같은 초보 사업가는 그냥 돈 가져다주는 호구였던 거야. 이런 일부 프랜차이즈 횡포 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당한 거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거의 다 날리고 보증금과 장비 일부만 건진 셈이었어.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들은 얘기야. 내가 떠난 그 자리가 원래 장사 안 되는 곳이었더라. 그 후에도 카페 3번이나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권리금 7천만 원이나 주었으니 세상 물정 모르고 사업 시작한 거지. 아, 프랜차이즈 본사 보기엔 내가 정말 호구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 7억 원 중 거의 5억 한 번에 잃은 충격 말로 표현 못해. 30년 성실히 일해 모은 피 같은 돈이 한순간 증발해버린 거야. 그때 깨달았어. 돈에 대한 욕심 얼마나 무서운지, 검증되지 않은 성공담에 현혹되면 얼마나 큰 대가 치러야 하는지. 이스라린 경험이 나를 또다시 더 큰 실수로 이끌어갈 줄은 몰랐어. 카페 문 닫던 그날 텅 빈 매장에 혼자 앉아 있었어. 한때 내 꿈이었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벽만 남았지. 형광등 불빛 아래 정산서 바라보며 절망이 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 4억 7천만 원. 내 인생 30년이 한 장 종이 위 숫자로 사라져버린 거야. 남은 돈 고작 2억 3천만 원. 하지만 카드 대출과 각종 빚 정리하면 실제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을 상황이었어. 집으로 가는 길, 아내 얼굴 떠올렸어.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까? 실망, 분노, 아니면 체념. 문득 퇴직 초기에 나눴던 대화 생각났어. 여보,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사두면 어떨까요? 월세로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아내 목소리 얼마나 희망에 차 있었던가. 하지만 당시 내게는 7억으로도 변변한 수익형 부동산 살 수 없다는 현실만 보였어. 눈에 든 건물들 하나같이 13억, 15억, 내 예산 훌쩍 뛰어넘는 것들 뿐이었지. 그때 아내 말 들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 웅얼거렸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은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 손실 만회할 방법 있을 거야. 돈에 대한 집착은 중독 같았어.
이럴수록 더 크게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짓눌렀지.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예전에 잠깐 관심 가졌던 경매였어. 카페 사업 준비하던 무렵 동네 부동산 경매 학원 등록한 적 있었어. 평생 회원 등록비 100만 원만 내면 평생 경매 강에 들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서 몇 번 강에 들었지만 카페 준비에 바빠 흐지부지 됐던 기억났어. 그래, 경매다. 구원의 손길 발견한 듯 그 학원 다시 찾았어. 학원장 최 대표는 반갑게 맞아주었어. 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카페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다음 기회죠. 마침 좋은 소식 있어요. 요즘 땅 투자가 대박이에요. 땅 투자. 부동산이라면 나도 관심 있었어. 최 대표 설명 들어보니 은행에서 못 받은 빚 때문에 압류된 땅 싸게 사서 나중에 개발 계획 생기면 몇 배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였어. 그걸 NPL 투자라고 한다더라. 마침 2021년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어. 뭘 사도 오르던 시절이라 이런 NPL 투자 정말 인기였지. 강 선생님 같은 분 딱 맞아요. 이번에 경기도 화성에 아주 좋은 땅 나왔어요. 메타버스 단지 조성 예정지 바로 옆이에요. 몇 년 후면 최소 3배 오를 땅이죠. 학원엔 이미 여러 명 모여 있었어.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 강 선생님. 저는 지난번 안산 땅에서 50% 수익 봤어요. 1억 넣어서 1억 5천 건졌죠. 이번 화성 땅은 더 확실해요. 옆에 앉은 50대 여성분도 거들었어. 맞아요. 저도 작년에 2억 넣어서 3억 받았어요.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그들 눈빛은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반짝였어. 나 역시 마지막 희망 발견한 듯 가슴 뛰었지. 최 대표와 박 팀장은 능숙하게 자료 펼쳐 보였어. 화성시 개발 계획도, 메타버스 단지 조감도, 예상 수익률 그래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 이 땅 현재 평당 30만 원인데 개발 완료되면 평당 최소 70만 원 될 거예요. 130% 수익이죠. 하지만 NPL 특성상 여러 명 공동 투자해야 해요. 한 구좌당 2억 원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2억 원. 내게 남은 돈으로 조금 보태면 가능할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 나는 이성 잃은 상태였지. 정말 확실한 건가요? 강 선생님, 제가 20년간 부동산 해오면서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에요.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최 대표 목소리 확신에 차 있었어. 마지막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넘어뜨렸어. 다만 이번 주까지만 받아요. 다음 주부터 구좌 다 찰 예정이거든요. 박 팀장이 덧붙였어. 맞습니다. 이런 기회 정말 흔하지 않아요. 망설이다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성마저 흐려놓았어. 카페로 거의 모든 걸 잃은 나에겐 이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어. 처음엔 조심스럽게 7천만 원만 투자했어. 카페 실패 후라 신중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500만 원 수익 났어. 원금까지 합쳐 1억 500만 원 받았지. 이거 정말 되는구나. 학원 분위기 완전히 달아올랐어.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수익 올렸다며 서로 자랑하고 이런 기회 흔하지 않다. 지금 당장 더 크게 투자해야 한다며 부추이더라. 그 열기에 완전히 휩쓸렸어. 최 대표도 기회 놓치지 않았어. 강 대표님, 이번 화성 메타버스 단지 옆 토지 정말 확실합니다. 받으신 돈 당겨 투자하시면 최소 5억 될 거예요.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카페에서 잃은 5억 원 자꾸 머릿속 떠올랐어. 그 돈 만회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어리석은 결정하게 되었어. 그 분위기에 넘어가 받은 돈에 남은 돈 모두 합치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받은 돈 합하여 총 3억 원 몽땅 투자해버렸어. 처음 몇 달은 정말 희망적이었어. 최 대표와 박 팀장은 정기적으로 현장 사진 보내주고 개발 진행 상황 알려주었어. 곧 대박 날 거예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이상해졌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부 정책도 완전히 바뀌었어. 설상가상 메타버스 열풍도 식어버렸지. 최 대표님, 우리 땅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화에도 연결 안 되고 학원도 문 꽁꽁 잠그고 있었어. 불안한 마음에 다른 투자자들 연락해보니 모두 똑같은 상황이었어.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 들었어. 최 대표와 박 팀장이 사기죄로 경찰에 잡혀갔다는 거야.
경찰 조사해보니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한테서 무려 140억 원 가로챈 조직적 사기꾼들이었어. 알고 보니 처음엔 투자자 돈으로 실제 땅도 샀어. 그런데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하고 손해나면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메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 했던 거야.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돌아서니 투자했던 땅값 반토막 나버린 거지.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면서 투자자들 돈 못 돌려주게 되고 사기죄로 잡혀갔어. 최 대표와 박 팀장은 각각 3년, 1년 실형 받았다더라. 나는 원래 성격 소심하고 사교성 없어서 학원에서도 최 대표하고만 이야기하고 다른 회원들과 별로 친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일 터진 후에도 정보 주고받을 사람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들 한참 뒤에야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 받은 500만 원 수익도 결국 다른 사람들 새로 투자한 돈으로 준 거였어. 진짜 성공 아니라 완전히 속은 거지. 그때 정말 허탈했어. 카페 실패로도 모자라 이번엔 평생이 통째로 날아간 기분이었어.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아내는 말없이 울고만 있었어. 아내 떨리는 어깨 보면서 한심한 남편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날 밤 정말 절망적 생각에 빠져들었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큰 시련 기다리고 있었어. 극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 시작된 거야. 평소 위 상태 좋지 않아 뭘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늘 더부룩했지. 약국약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배 끊어질 듯 아파와서 결국 한밤중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갔어.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위암이기였어. 그래도 수술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만 수술 후 관리 잘해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가족마저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 수술대에 누워 마취 시작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들었어. 아,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돈에 눈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렸구나. 의식이 멀어져 갔어.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현장에 하얀 형광등 멍하니 바라봤어. 마취에서 깨어나는 몽롱함 속에서도 현실 차갑게 덮쳤어. 아, 돈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잃었구나.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이 수술 상처보다 더 아팠어. 병실 창가에서 들려오는 일상 소음들, 아이들 웃음소리, 차량 경적, 누군가 전화 통화, 그 모든 게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 아내가 병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 눈 마주 볼 수 없었어. 그녀 손엔 도시락 하나 들려 있었고 얼굴엔 지난 몇 년 겪은 모든 고통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어. 수술 잘 됐다고 하네요. 아내 목소리 자꾸 조심스러웠어. 마치 큰 소리 내면 남은 것마저 깨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 고마워. 미안해. 그 외엔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 가져온 도시락 보니 내가 평소 좋아하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나물, 반찬들 가득 담겨 있었어.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그 도시락이 이제 가슴 미어지게 만들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나에게 병원 밥보다 아내 도시락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듯했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 한 구석에 틀어박혔어. 살던 아파트 경매로 팔아 나머지 빚 청산하고 5층 빌라로 이사한 후 작은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쌓은 채 지냈어.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와 자책에 잠겨 있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욕심부렸을까? 30년 모은 적금과 퇴직금 합쳐 7억 원 받던 날 황홀감, 주식으로 첫 수익 냈을 때 자신감, 사업에 대한 부푼 기대, 경매 투자에 건 마지막 희망, 모든 순간들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족들 변해버린 일상이었어. 아내는 새벽 5시 일어나 집안 살림하고 컴퓨터 부품 공장으로 출근했어. 밤 7시 넘어서야 지친 몸으로 돌아왔지. 14살 어린 아내가 이제 우리 집 유일한 생계 책임자 되어버린 거야. 고등학생 딸 수진이는 말수도 줄어들었어. 예전처럼 아빠하며 밝게 인사하던 아이는 이제 내 눈 피하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학원비 제대로 낼 수 없어 과외 끊었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도 자제한다는 이야기. 우연히 들었을 때 정말 아빠 자격 없다는 생각 들었어. 밤마다 들려오는 아내 한숨소리, 딸아이가 친구와 전화하며 우리 집은 좀 힘들어서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 그런 것들 들을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렇게 매일 밤 보내다 보니 극심한 우울감 덮쳤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 원래 직장 생활할 때도 소심하고 친구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아예 집에만 틀어박혔어. 혹시 누군가 내 실패 이야기 알까봐 동네 마트 가는 것도 꺼려했지.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실 도피뿐이었어. 인터넷에서 한자 공부 사이트 찾아 하루 종일 한자 외우고 영어 단어 암기하고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생각해보니 나는 평생 이런 식이었더라. 남 눈치만 보고 소극적이고 큰 실패 앞에서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 어쩌면 내 안에 열등감 같은 게 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내가 7억 원 손에 쥐었을 때 이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결국 이런 바보 같은 짓들 한 거야. 그렇게 몇 달 지났어. 수술받은 몸도 잘 낫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어. 가족들과도 더욱 멀어져 가고 어느 날 저녁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나에게 변화의 순간 찾아왔어. 방문 조용히 열리더니 안에 들어왔어. 그녀 모습 나만큼 지쳐 보였지만 그날따라 눈빛 달랐어.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 절박한 빛 있었지. 두 뺨엔 눈물 흐르고 있었어. 그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울음 참으려 입술 굳게 깨물고 있었어. 수진 아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 불렀어. 그 목소리 너무나 가늘어서 곧 부서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밧줄처럼 느껴졌어. 나는 고개 숙인 채 아무 대답도 못했어.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 얼굴 마주볼 용기도 없었지. 수진 아빠, 살아내자. 제발. 그녀 목소리 점점 작아졌지만 다음 말이 내 심장 관통했어. 우리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동안 가족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들도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살아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 아내 눈물은 단순한 슬픔 아니었어. 그 눈물 속엔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가족을 향한 굳건한 책임감 녹아 있었어. 그동안 내가 이기적 욕심에 눈멀어 얼마나 소중한 것들 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아픔 가족에게 안겨주었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내 아내 김민지,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살이 서툰 그녀가 내 모든 실패에 감내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14살 어린 아내가 이제 우리 집 기둥이 되어 가족 지키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입에서 겨우 터져나온 말 그것뿐이었어. 하지만 그 한마디엔 지난 모든 세월에 대한 후회와 가족에 대한 사랑 담겨 있었지. 아내는 내 손 잡았어. 공장일로 거칠어진 그녀 손은 그러나 여전히 따뜻했어. 여보, 이제 그만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밤 우리 부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 나눴어. 처음으로 내 모든 실패와 좌절을 아내에게 완전히 털어놓았고 아내 역시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게와 두려움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어. 그리고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했어.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마음 회복하고 나 자신도 치유하면서 비록 작더라도 정직한 일로 가족 다시 지켜내리라고.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말이 아니었어. 수척해진 얼굴, 늘어진 어깨, 생기 없는 눈동자. 하지만 그 눈 속엔 새로운 결심이 있었어. 더 이상 그 어떤 투자 유혹에도 눈 돌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어. 설령 나중에 돈 생긴다 해도 다시는 욕심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돈이 이제 정말 무서웠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나와 가족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그리고 주민센터 찾아갔어. 68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 없었지. 기초연금도 신청하려고. 예전엔 소득 때문에 해당 안 됐는데 지금은 조건되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 일자리도 알아보고 담당 공무원분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 주 3일, 하루 4시간씩 동네 환경 정비일 있다고 했어. 월 60만 원 정도였지만 나에겐 정말 소중한 기회였어. 솔직히 마음 복잡하더라. 하지만 망설일 처지 아니었어. 우리 가족 살아내야 하니까 남색 작업복 입고 동네 거리로 나섰어. 쓰레기 줍고 잡초 뽑고 가로등 닦는 일. 30년간 대기업 차장으로 일했던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 허리 아프고 손에 물집 잡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어.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어쩌나 싶어 고개 숙이고 일했지. 하지만 점점 마음 달라졌어.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인데 모두들 각자 사연 있으셨지. 그분들은 내 과거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오늘 하루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 충분해 하셨어. 강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팀장님, 박 씨 따뜻한 인사 들을 때마다 오랜만에 마음 편안해지더라. 거창한 성공 아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자부심 생겼어. 한 달쯤 지나니까 몸도 적응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 하루 일정 마치고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정말 소중해졌어.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나는 하루 있었던 작은 일들 이야기해줬어. 길거리에서 만난 길고양이 이야기, 동료분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들. 예전엔 관심도 없었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이제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더라. 위수술 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위 상태 많이 좋아져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희소식도 있었어. 무엇보다 달라진 건 가족들 표정이었어. 아내 얼굴에 조금씩 웃음 돌아왔고 딸 수진이도 예전처럼 나와 대화 나누기 시작했지. 아빠,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많은 희생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참 어리석지? 진정한 성공이란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였어. 7억 원 거의 다 날리고 아파트까지 팔아 빚 정리한 후 남은 돈으로 겨우 구한 오래된 빌라로 이사 와서야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더 이상 7억 원 가진 가장이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인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출근 전에 끓여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 간지럽히고 그 따뜻함에 하루 시작해. 작업복 입고 나서는 내 발걸음에 목적 있지. 파트 근무. 비록 하루 2만 원 정도 일당이지만 그 돈으로 저녁에 아내와 마트에서 특가고기 사는 즐거움 알게 되었어. 주말이면 딸 수진이와 동네 도서관 가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리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고마워요, 강 선생. 하시면서 내 손 꼭 잡아주시는 그분들, 따뜻한 손길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람 느껴.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들, 상추 몇 포기, 방울토마토 한두 개라도 우리 손으로 키워 식탁에 올릴 때 그 뿌듯함.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내게는 과거 7억 원보다 더 값진 재산이 되었어. 나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정말 소중한 건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혹시 나와 비슷한 경험하셨거나 지금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잘 챙기며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랍니다.